네, 독고투실지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인사드리는 게 한 열흘? 한 2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이렇게 촬영했었는데, 좀 차분하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태평성대고, 저도 뭐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주식 비중이 100%는 아니라서 완전하게 이 시장은 다 즐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큰 애플이 신고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저 이제 주로 이제 나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도 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히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 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달라진 것도 없고, 또 연준이 뭐 금리 올리는 거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뭐 시장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첨언을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세에 따라서 뭐 저희 전략을 뭐 변동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인사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동안은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가기 때문에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주식시장은 느긋하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늘 이제 승리를 안겨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1조 달러가 올라왔잖아요. 3조 달러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버블이라고 저는 봐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버핏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7월 지났으니까 13F라고 13F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걸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저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분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뭐 다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는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3월에 챗GPT라는 테마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얻어 걸린 부분이 있죠. 2월 달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약간 고평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때였고, 이 챗GPT라는 게 갑자기 이제 확 들어온 테마였기 때문에 이거 들어간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투기적인 분들이거나 뭐 운이 좋은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처음 챗 GTP가 나왔을 때 이게 대단한 정확성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사실 뭐 3월에 처음 챗 GTP가 나왔을 때는 이게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정확성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약간 뭐 지식인이나 위키디피아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답변을 내놨었고, 틀린 대답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베팅한 분들은 투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뒤로 이제 4월, 5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 이게 장난이 아닌 기술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저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죠. 그런데 가격은 너무 빨리 그 미래를 반영해버린 그런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 뭔가 계속해서 테마라든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 금융가가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만약 얘네 없었으면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열풍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챗GPT는 굉장히 가공할 만한 충격을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보다 인간을 더 빨리 멸종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천천히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간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기후변화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죽고 있잖아요. 뭐 더위든 추위든, 또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또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 기후변화가. 여기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는 그 생산이 특히 그런데 현재 기후에 딱 맞게 세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추가되는 비용들이 들어가고, 이게 뭐 수조 달러라는 이야기도 뭐 많이들 하죠. 아무튼 이제 본론 들어오게 되면 뭐 이런 챗GPT 열풍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나 투기자들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사는 건데, 뭐 이런 투자 트렌드는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었고,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승리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이런 트렌드의 대표 투자가 이제 테슬라였죠.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그 전에 있었고, 이게 흔치 않게 대박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투자는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 미래에 대한 확고한 뭐랄까 천리안, 아니면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든가 기술의 미래 발전상까지 꿰뚫고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 2018년도만 해도 테슬라는 파산 위기에 있었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3, 4년 전부터 주식시장에서 많은 중소규모의 테크 주식들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베팅을 하셨잖아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80%, 90% 마이너스 사라졌죠.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소 종목들은 뭐 거의 처참하죠. 사라진 종목들도 있고, 뭐 니콜라 같은 종목은 뭐 처음부터 사기인 게 딱 보이지만 여기도 이제 엄청난 열풍들, 뭐 예를 들면 한국인이 그 투자한 나스닥 종목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 그런 기업까지 통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기대감에 대한 투자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실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텔라닥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들었었죠. 아무튼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요,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좀 길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0불 이하로 오면은 한번 신규를 많이 담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도 테슬라 기업에 대한 자체에 대한 그 의심은 별로 없습니다. 기술력은 뭐 아무도 못 따라올 것 같고, 저는 일단 이번 달부터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좀 팔 생각입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40%인데 한 2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난 봄부터 주식을 팔고 기다리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뭐 정치 성향이라든가 기본적인 성향은 한쪽으로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남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우파, 좌파, 친일, 친미, 친북, 반중, 반미, 반일 이런 거 잘 안 믿고 어느 정도 좀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꺼번에 다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GDP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임금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토 나올 정도로,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토 나올 정도, 이런 상태에서 소비를 막 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해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TSMC만 해도 130조를 지금 미국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끌고 가는, 뭐랄까, 약간 뻥 GDP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블이고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입니다.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가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미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약간 인국발이라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부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60%에서 40%를 뺀 20%,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 한 20%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GDP거든요. 근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리만 사태 이후로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버블을 키웠던 게 사실입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엄청나게 그 버블을 키웠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뻥 GD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발 인플레이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지금 몇 년째 이제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부실화가 됐고, 이게 중국의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가 지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뻥 GDP인 상황이에요. 물가가 올라와서 만들어내는 GDP는 정상이 아니죠. 10불짜리 햄버거가 가격이 올라서 팁 포함해서 한 20불 됐습니다. 팁도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10불 지출이 20불 됐으니까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돈을 더 써버리니까 가게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마트, 타겟, 아마존, 그리고 버핏도 향후 경기 전망을 안 좋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소비가 좀 위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 제가 있으면서도 외식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외식을 좀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하반기부터는 그 소비가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뻥 GDP라는 거는 지속이 되기 힘들고 별로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채권 좀 사달라고 중국 가셨잖아요. 좋게 말하면 세일즈 외교죠. 지난번에 블링컨 장관도 중국 가가지고 채권 좀 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계속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채권 좀 사달라고 계속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이제 그 미국 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채권 발행량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동안 밀렸던 거, 한 달 넘게 밀렸던 거, 요거 이제 풀릴 건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채권을 좀 팔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뭐 살아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말 일본은 모르고 한 얘기고요. 지금 역대급 엔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적자도 엄청나게 뛰고 있고,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석유라든가 이런 수입품 물가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품 사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좀 작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멍청한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러원 환율이 거의 이제 1150원 정도가 한 10년 평균이었는데 지금 1300원대잖아요. 그렇죠? 13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 10% 정도가 올라 버리니까 여러분 삶이 좋아졌나요? 기름값도 더 올랐고 수입품도 더 올랐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환율이 절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반도체로 100조를 버는데 석유 수입으로 100조를 또 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환율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되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 일본 주식시장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환율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딱 볼 때 굉장히 일본 그 시장, 이 주식시장이 싸 보이게 되잖아요. 예, 일례로 들면 IMF 때 한국 그 원화 환율이, 그 달러 원 환율이 한 2,000원까지 뛰었잖아요.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 뛰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한국 주식 가격이 반토막으로 보이게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엄청 한국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런 착시 효과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더 좋아지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약간 버핏도 약간 뭐랄까 그 착각과 버블에 약간 일조를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의 주식 시장은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다. 환율 가치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들어간 것일 뿐이다. 그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그런 약간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덫에 걸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숫자가 4배가 된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아베가 그 엔화 환율을 확 꺾어버렸잖아요. 2011년, 12년 이때쯤부터. 그러나부터 이제 1,450원대 환율이 1,000원이 깨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900원대까지도 좀 떨어졌고. 그렇게 되니까 해외에서 그 많던 일본 관광객들이 딱 사라진 거예요. 진짜 서민들은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여행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다 사라진 거죠. 아무튼 지금 뭐 일본에 여행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일본 경제가 막 살아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GDP 3위의 대국이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GDP에서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제 생각에는 뭐 1, 2% 되지 않을까요? 뭐 태국 같은 나라들은 관광업이 거의 GDP에서 2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관광업 비중이 큰 나라인데 워낙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조업 대국에다가 소비 시장도 기본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관광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지금 길게 돌아왔는데 미국이 채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채권 물량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시장 평가로 볼 때, 시가 평가로 볼 때 더 손해를 보게 됐죠.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지난 3월달 미국 중소은행들 위기에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옐런은 하반기에 중소은행들이 더 많이 파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살리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뭐 제가 뭐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처럼 뭐 채권 물량 폭탄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뭐 안더레일도 펼치고 있고 뭐 사실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연준으로서는 금리도 높이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죠. 한 번이 될지 뭐 두 번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 채권 투자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 채권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제가 3월, 4월부터 계속해서 채권금리나 채권 투자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뭐 반년 혹은 이제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 나스닥의 랠리에서도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안전하다고 뭐 채권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일즈를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은 그 단기몰도 많이 튀었잖아요. 그 미국채 2년물 같은 거 이런 거 튀는 걸 보면 채권 투자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작년에도 3.5%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제프리 곤들락입니다. 이 사람은 2% 기준금리 2%일 때도 더 못 올라간다 했던 사람인데 계속 작년부터 계속 틀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한 여름부터는 계속 틀렸던 것 같아요. 이런 책고랑도 계속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채권 하지 마시고 그냥 달러 예수금 들고 계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ETF 사셨던 분들은 뭐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미국 국채 현실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달러 빼고는요 이 세상에 안전자산은 없어요. 안전자산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평소도 그렇지만 위기가 터졌을 때 가치가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치가 강해진 것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제 약간 이탈이 된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오른 거 보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그거 보고 이제 피식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됐냐?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가의 그 전문가들이든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오늘 저는 지금 30분 동안 넘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분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꽃 투자일지 좀 차분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